자, 오늘은 학사관리 및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학적 관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적 용어는 생활기록부 별표 7에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학적을 취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취득한 학적이 이동하거나 유예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마치는 진급이나 졸업에 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적 취득에 관한 7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입학, 취학,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 7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학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입학이라 하죠. 물론 이것은 보통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교육 학생은 해당이 없죠. 그다음에 취학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취학이라는 용어로 하는데 보통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취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다음에 재입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했던 자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재입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반드시 고등학교에서라는 단서가 붙죠. 고등학교. 그래서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취학이라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학교 다니는 것을 유예했다가 다시 취학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를 1년 미뤘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재취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입학이라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즉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학업을 중단했던 자가 중단 이전 학교에 재학 당시의 학년이나 차상급 학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든지 다른 학교로 다시 가는 것을 편입학이라고 하고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이 중학교나 이런 하나를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역시 편입학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입학을 보면은요, 전입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우리 학교로다가 들어오는 것을 전입이라고 하죠. 복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조건에 의해서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서 휴학을 했다가 휴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적 이동이나 유예, 여기에 8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개를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 학교로 넘어오는 것을 전입이라 한다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전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학을 보시면요, 어떤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 허가하에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즉 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은 불가하다 그랬는데 휴학은 고등학생들한테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면제는 취학 및 교육의 의무를 면한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면제받는 거죠. 즉 해외로 이민 간다거나 하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학 유예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취학이라 한다면 이것을 잠시 유예받는 겁니다. 즉 유예받는다는 건 뭐냐면 해당 학년도에 취학해서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시키는 거죠. 올해 입학해야 되는데 올해 입학하지 않고 내년에 입학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라는 것은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겁니다. 제적은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서 학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이 재적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죠.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적이라는 게 어디서 쓰였냐면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망한 학생들을 재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퇴가 있는데, 자퇴는 스스로 내가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자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학은 자퇴와 약간 다르죠. 자퇴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거라면 퇴학은 학교에서 학생의 그 신분을 박탈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고등학생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급 및 졸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용어가 7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급이라는 것은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조기 진급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년의 교육 과정을 조기에 이수해서 일찍 이수해 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을 조기 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 과정의 미수료에 의해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즉 여기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 미수료라는 것은 뭐냐면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력이 모자라면 유급을 시켰는데 지금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라는 것은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고요. 졸업이라는 것은 수료와 동시에 해당 학교의 학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합니다. 자, 조기 졸업은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서 해당 학교 전 교육 과정을 조기에 수료해서 해당 학교의 과정을 마친다. 이렇게 조기 졸업이니까 일찍 졸업해서 나가는 거죠. 자, 명예 졸업이라는 것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 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재적과 명예 졸업을 한데 묶어서 보면은 그 세월호 사고에서 그 죽은 학생들이 재적당했고 나중에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적 용어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 학적 관리 입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장애 취학 독촉이나 경고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자,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입학이나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이나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이제 결석하는 경우,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되는 때, 이런 때는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이제 독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 경고를 해야 되고요. 취학 또는 출석 독촉 후에도 3일이 지나거나 2번 이상 독촉한 경우에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경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는 학생의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생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통보하는데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취학 예정이나 취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은 누굴까요? 소위 그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즉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장기 결석 학생, 학년도가 새로 시작될 때, 이럴 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그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입학 전형은 해당의 그 학교장이 실시하는데 입학 전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에 명시된 지역. 이게 이제 보통 평준화 지역인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소재하는 후기 학교 입학 전형. 보통 교육감이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전기는 일반 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 즉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고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그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기에 해당되고요. 그 이외에 속하는 모든 고등학교나 학과가 후기에 해당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후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전기에 치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서 입시에 실패하게 된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학적 관리 중에서 유예 및 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인데, 자, 이것은 이제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집 아이들보다 발육 상태가 늦어서 좀 작다, 그렇게 생각되면 이제 불안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 혹시 다른 학생들한테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또는 왕따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신청을 합니다. 우리 애를 올해 보내지 않고 내년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한테 신청하면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제나 유예가 결정하게 되면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유예 통보를 하고요. 교육장에게도 동시에 면제나 유예를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취학 의무 유예는 1년이고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취학 의무 유예는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만 유예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유학에 대해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학에는 인정유학이 있고요. 미인정, 인정받지 못하는 유학, 그 다음에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선 인정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인정유학은 국가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학입니다. 보통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 유학생 선발에 의해서 유학하는 경우가 인정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 또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이 합법 체류하면서 외국에서 정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인정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정유학에서는 이제
출국 시의 학적 처리가 어떻게 되고 귀국 시 학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국 시에는 초중학생은 의무 교육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의무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이제 자퇴 처리를 하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국 시의 학적 처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귀국 학생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걸 편입학이죠. 자, 그럼 편입학 어떻게 하냐면 재취학할 예정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그 당해 학교에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그러면 학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계산하여 정한다. 즉 외국에서 만약에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왔으면 우리나라에서 6년 다닌 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나간 학생이 6년 동안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마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이제 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학년 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제 차이로 인한 학년 배정이 있는데 여름이나 또는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3월에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9월에 시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적 처리 지침의 시달 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전편입학 지침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역시 이렇게 학제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몇 년을 얼마만큼 몇 학기를 다녔는지를 아마 계산해서 주로 이제 학년을 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에 비해서 미인정 유학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어와 그다음에 출국 시 학적 처리, 귀국 시 학적 처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용어는 의무 교육 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죠. 아이만 혼자 간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이런 때는 이제 미인정 유학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인정 유학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 즉 한 학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미인정 유학이 됩니다. 출국 시 학적 처리는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일단 처리를 하다가 이제 무단결석 일수가 차면은 3분의 1이 되면은 유급 처리가 되죠. 그래서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되는 날까지 무단결석 처리한 후에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합니다. 즉 유급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귀국 시에는 학적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인정유학과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재취학을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별로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년을 배정하는데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그다음에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왔지만 진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나갈 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갈 때 다니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규정에 의한 특례 입학 방법으로 입학 전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례 편입학 대상자는 외국이나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요. 중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부의 초청이나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이게 이북지역에서 2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요. 이쪽은 내려와서 여기 중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한 학생도 이제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자, 이런 학생은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일단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처리 요령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업무 담당자가 하는 겁니다. 즉 교과를 입력할 때는 교과 담당자가, 또 나머지 기타적이 할 때는 학급 담임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되는 거죠. 자, 문자는 한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 일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산 처리한다는 거죠. 학생이 전 편입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 상황을 입력한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전 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즉 어떤 학생이 A라는 학교를 다니다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A라는 학교가 원적교죠. 이 원적교에서 전출 나갈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전산에 기록했다가 전출 가는 학교로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항목별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관리 방법인데요. 이것은 아마 이제 다른 과목이 하나 개설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사항이나 출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데다가 이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 8호가 전학입니다. 졸업 시에 보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 등을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만약 졸업 시에 삭제되지 않았으면 졸업해 나간 뒤 2년 뒤에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학 처분을 당한 것은요,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게 되죠. 자, 가해 학생이 퇴학을 당했다 하는 것은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면 상태를 지워주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계속 보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이것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든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2년 뒤에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호, 2호, 3호, 7호, 이거는 해당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됩니다. 이것은 보면은 이제 경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삭제 처리되고요. 인적 학적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요. 7조. 학생 정보란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는데 재학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 입력한다. 즉 위에 먼저 기록되어 있던 주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줄 변경해서 그 밑에 줄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또 추가로 입력시키는 겁니다.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에는 양식이 이거와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부모 이름과 생년월일 적는 난이죠. 가족 상황. 여기다 적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학적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명은요.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고 다 붙여 쓰는 거죠.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표시된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는요. 주민번호가 만약에 부여되지 않은 외국 국적자인 경우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그냥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 학생 주소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해야 됩니다.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정정 절차 없이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처리, 누가 기록한다. 즉 주소가 바뀌면 그 줄 바꿔서 계속 그 밑에다 그 주소를 누가 시켜나가는 거죠. 자,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특기사항에는 교명이 변경된 경우 교명 변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퇴, 복학 등 학적 변동의 사유를 여기에 또 입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결정 즉시 바로 입력합니다. 특기사항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적 학적 사항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 학교의 졸업 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그다음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합니다. 재학 중에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 변동이 발생한 날짜, 학교와 학년, 학적 변동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이제 별표 7과 같다는데 여기 같이 올려드리는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3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기사항란에는 학적 변동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정 유학 후 재취학하는 경우와 미인정 유학 후 재취학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인정 유학 재취학은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에 취학 의무를 면제 처리하고, 즉 초등학교, 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자퇴 처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면요. 자, 2017년 2월 17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3월 4일 날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7월 18일 면제라고 돼 있죠. 자, 면제라는 것은 이제 어디 해외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6일 날 대한중학교 3학년 재취학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을 특기 사항에다가 입력하는데, 자, 2017년 7월 18일 날, 자, 전 가족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즉, 그러니까 2017년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7월 18일 날, 이것을 여기다 쓴 겁니다. 전 가족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해 9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본 JK 중학교에 재학을 하고 8월 1일 날 전 가족이 돌아왔는데 8월 1일 날 전 가족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8월 6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기사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인정 유학 후 재취학인데 이것은 이제 수업일수 3분의 1 되는 날까지 무단결석 처리하고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거죠. 자, 미인정 유학이니까 자, 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6일 자, 유예를 받았으니까 3월 2일부터 그해 6월 26일까지 아마 결석을 했다는 겁니다. 결석. 그래서 이때까지 쭉 결석을 했고요. 2019년 9월 1일 아주중학교 3학년에 재취학. 어딜 나갔다가 미인정으로 나갔다가 3학년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기사항에다가 6월 26일 날 여기 나오죠. 자, 미인정 유학. 요렇게 6월 27일 날 정원회로 학적이 관리되고요. 4월 1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미국 학교에 재학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쭉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퇴나 재입학, 편입학, 질병으로 유예 후 사망, 북한 이탈 주민 학생 전출입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재입학이 나오고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편입학이 나오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중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죠.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전출을 나갑니다. 9월 20일 날 전출을 나가서 그 다음 날 다른 학교로 들어가죠. 자, 9월 20일 날 전출 나갔는데 9월 21일 날 대한고등학교에 2학년에 전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4일 대한고등학교 3학년에 재입학하죠. 자퇴했다가 그 퇴학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학하는데 이 내용들을 쓰는 거죠. 특기사항에. 자, 2017년 4월 9일 날 자퇴를 했는데 그 이유를 쓰는 거죠.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018년 5월 1일 날 퇴학 맞았는데 이것은 학교 규칙 위반으로 퇴학됐다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질병으로 인한 것. 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합니다. 2018년 2월 15일 날 아주초등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7월 15일 날 유예했다가 9월 10일 날 면제를 받죠. 이게 보면은 이제 질병 치료로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여기서 보면은 7월 15일 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2019년 9월 1일 날 면제 받는데 면제는 곧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의 전출입인데요. 자, 2019년 6월 1일 제1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학했습니다. 특기사항에다가 하나원 중앙학교를 수료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편입학 이전 학력을 인정받았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결 상황이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출결 상황은 수업 일수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출석해야 할 총 일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보통 대략 한 190일 정도가 될 겁니다. 190일 전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석일수, 지각조퇴 결과는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해서
연간 총 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자, 여기 결석 일수가 있고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퇴가 있고요. 예,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마다 전부 뭐냐?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병결, 무단결, 기타 결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취학 등 학적 변동한 학생의 동학년 수업 일수 및 출결 사항은 학적 변동 전, 전출 나간 학교 이것과 전이 본 학교 이것을 합산해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기사항란에는 결석 사유나 또는 개근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 그래서 학폭과 관련된 사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즉시 입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의 종류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크게 이제 질병 결석과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질병 결석이라는 것은 결석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서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이 되고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자, 이것은 보통 이제 그 특수 학생들, 장애 학생들,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명서를 받은 학생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서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은요,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뭐 이런 것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 되고요. 학생의 징계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이것도 이제 무단 결석이 됩니다. 이제 기타 결석은요,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제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근데 지금은 이제 공납금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사항 작성법에 보면, 자, 지각조퇴 결과의 사유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결사항, 특기사항 얘기하는 거죠. 다만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의 경우에는 사유가 입력해도 된다. 장기 결석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그 다음에 단기 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에 이를 누계해서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고요. 특기사항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합니다. 자, 뒤에서 이제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출석 인정 결석. 자,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학교에 못 오면 출석 인정하고요. 공적 의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즉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다 하면은 이제 병역 관계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도 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 학습, 교외 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역시 출석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요거는 이제 벌칙 받은 거죠.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자, 숙려제에 참여했으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출석으로 인정하고요. 학교장이 학교 폭력 피해자로 인정했을 때, 그다음에 경찰청 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며칠을 더 이제 인정해 줄 거냐 하면요. 자, 결혼, 입양, 사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나 부모가 결혼하면 하루를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입양, 학생 본인이 입양됐으면 20일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요. 부모나 조부모, 그렇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으면 5일 동안, 즉 5일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끼면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나의 형제, 자매 및 배우자, 여기는 이제 3일 주고요.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즉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하루를 줍니다. 자, 그래서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요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면 결국 일주일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출결사항,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서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이제 이것은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 학교 이외 기관이나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 자, 이것도 이제 출석 및 수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쪽 기관에서, 내가 위탁 보낸 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성적 처리는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가서 위탁을 갔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성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위탁교육기관에서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놔둡니다. 건강장애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 수업 등의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소년이나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은 여기에 또 준해서 출석 일수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석부를 보게 되면요. 출석부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질병, 무단, 기타 이렇게 전부 되어 있죠. 일단 동그라미 1개, 무단이 들어가면요. 전부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인정이 들어가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각에 해당이 되면 지각. 자, 지각에 해당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선을 걷는 거죠. 이렇게 사선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퇴에 해당되면, 자, 조퇴에 해당이 되면은 사선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렇게 X표로 되어 있습니다. X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면, 요 결과는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결과는 결석하고 결과는 표시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석과 결과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결석은 모든 출석부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전부 동그라미가 있고요. 결과는 동그라미가 중간에 한두 개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르고요. 교실에 들어가면은 출결 처리할 때 일단 동그라미 하나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하나 쳤던 데는 2개를 칠 수도 있고 거기다 X표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개를 쳐놓으면 무단결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으면 질병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를 해놨던 거에서 하나를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동그라미 1개를 우선 칠해 놓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5일이 지나도 이 학생이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를 덧붙여서 2개를 만들면 무단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각이면 이게 사선 하나, 조태면 X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은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교과가 있죠, 교과. 자, 내가 1교시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수학이면 그냥 숫자를 쓰든지 수학이라고 써도 되고요. 요 담임이라고 돼 있는데 담임이 아니고 이제 교사입니다. 여기다가 보통 한 글자씩 씁니다. 내가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 아니면 밑 뒤에 있는 동, 뭐 이런 거 한 글자씩만 써놓으면 이게 이제 내가 들어갔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석 기재 요령은 이렇게 하죠. 지각, 조퇴, 결과 하나도 없이 깨끗하면은 특기사항에다 개근이라고 하고요. 자, 이 결석 일수를 특기사항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석을 했다 이것을요. 그래서 이제 특기사항란에는 해외 봉사, 해외 어학, 교회 대회 참가 등을 기재할 수 없다. 즉 여기서 그러니까 특기사항란에는 병원에 입원했던 거라든가 교내 관련된 것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사항란에 또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 처리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한 번의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개근이라고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특기사항에다가. 수상 경력이요. 자, 수상명이 있는데 2011학년도부터는 모두 수상 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합니다. 외부에서 타온 상은 입력하지 않죠. 수상명을 보면은 동일 실적물로 수상한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명을 입력하고 괄호 안에 공동 수상과 수상 인원을 기재합니다. 몇 명이 받았다. 그다음에 교과 우수상을 여러 과목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수상 과목을 병기한다. 그래서 예로 교과 우수상 그러면 괄호에다 무슨 국어, 영어, 수학하면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서 교과 우수상을 탔다는 얘기고요. 이때 쓰는 교과목의 명칭은 정식 명칭으로 입력해라. 그렇게 수학 2, 수학 2라고 쓰지 않고 수학 2라고 이제 정식 명칭으로 쓰고요. 표창장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표창장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 안에 세부 표창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장, 선행 부문, 혹은 모범학생 부문 이런 식으로 각종 대회에서 참가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참가 부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 대회, 문서 작성 부문 이렇게. 근데 등급 위를 보면은요, 등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입력합니다.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는데 상장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고요. 수여기관은 기관명이 아닌 기관의 장을 입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기관이죠. 한국고등학교 장 그러면 기관장이죠. 그래서 한국고등학교 장, 아주대학교 총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참가 대상은요.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하는 경우에 참가 대상은 각 학년별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참가 인원으로 하는데 전교생이 참가한 대회 보면 예를 전교생 45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학년 450명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학년 200명 이렇게 쓰면 되고 1학년 전체 200명 쓰면 안 되고요. 교과 우수상의 경우는
참가 대상, 참가 인원란에 참가 대상은 입력하되 참가 인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에 참가 대상은 그냥 수강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수상명,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 대상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자,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모든 자격증을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일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증, 그 다음에 개정 법령에 의한 국가 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을 받은 자격증,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따는 것은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입력할 수가 없고요.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기록이 됩니다. 자, 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을 보면은요.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명칭 종류가 나오고요. 명칭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번호나 내용. 이것은 자격증 번호죠. 자격증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 나오고, 이제 발급기관이 나오죠. 발급기관. 그래서 고등학생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이수한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록하여 결과를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분류가 있고요. 세 분류.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 자, 능력 단위는 이게 이제 비교 측정, 도면 해독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능력 단위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능력 단위 코드입니다. 요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수 시간, 몇 시간. 그 다음에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하는 겁니다. 성취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무 과목이냐, 기초 과목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했던 그 NCS 있죠, NCS.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 자동봉진, 즉,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이것은 누가 하여 기록한다. 자,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력하는데 봉사활동을 일단 제외합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국내 체험활동, 학교장 승인하에 실시되는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이제 국내에서만입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그래서 전부 학교장이 승인하고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역별로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가 분담하여서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종합해서 특기사항란의 문장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의 이수 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실적은 학기나 학년 단위로 그 활동에 대해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교육정보 시스템에 누가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자, 이제 맨 위에가 이제 교과고요. 두 번째 진로 선택 과목, 세 번째 체육 예술입니다. 그런데 쓰는 칸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 교과에서 석차 등급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내려가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있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체육이나 예술에 오면 삭제가 되죠. 석차 등급도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 요게 이제 원교과입니다. 요거로. 요게 원교과에서 기록하는 것들인데, 여기 기록하는 것들이 여기 가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밑에 가서. 체육이나 예술에 가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바뀌고요. 자, 자유학규제는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의 P, 이수했다는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예술교과의 과목에는 성취도란에 P만 입력하면 되고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라는 그냥 공란으로 둡니다. 이수만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각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 보면은 자유학기제에서 하위 영역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의 하위 영역 4개. 자,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영역. 요 빨간 걸로 된 거. 여기서는 영역별 활동 내용의 특기사항 입력 범위가 됩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정규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의 내용을 요 빨간 테두리 안에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정규교육 과정 내의 실제 이수 시수를 입력하고요. 체육 예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그냥 P를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기사항에는요,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 즉 활동 실적이나 성장과 발달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활동 내용별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합니다. 독서 활동 상황이 있는데요. 자, 독서 활동 상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 교사나 또는 담임 교사가 입력합니다. 이거는 교과 담당 교사도 입력할 수 있고 담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책 이름에다가 괄호치고 저자를 쓰면 되죠. 자, 이것은 이제 독서 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책 이름, 요 괄호 속에 저자, 다 이런 식으로다가 요것만 입력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이것은 수시로 관찰해서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으로 문장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 행동 특성에다가 입력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고, 즉 행동 특성이나 진로 적성 검사, 인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또는 이제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창의성,
예체능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생활기록부에다가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기타 사항은 이렇게 이제 생활기록부 맨 머리 위에 쪽인데, 여기 보면 일단 졸업대장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것은 졸업하기 직전에 입력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반번호 담임 성명이 있는데, 학생의 학과 반번호 및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전 것과 후의 내용을 같이 입력합니다. 자, 만약에 학년 중에 학급 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모두 입력하되 줄을 바꿔서 표시하라. 그러니까 학급의 담임이 1학기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담임이었는데 2학기 때 강감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홍길동 엔터 강감찬에서 이렇게 줄 홍길동 밑에 강감찬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줄을 바꿔서. 그런데 한 학급에 복수로 학급 담임교사를 임명했으면 모두 입력하되 같은 줄에 나란히 표시합니다. 줄 바꿈 표시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뭐 흔치 않은 경우지만.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 입학 당시 사진을 활용하되 졸업학년도에 교체 입력하는 것은 여권용 사진으로 한다. 보통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찍은 사진과 3학년 졸업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1학년 때 찍은 사진은 중학교 3학년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 앨범을 찍으면 보통 그 사진이 여권 사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사진으로다가 전부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고3 때. 그래서 이제 대입 전형 자료로다가 이제 보내는데 사용하는 거죠. 자, 전공 과정을 보면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즉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고 중에서도 직업 과정이 있는데, 즉 종합고등학교에 학기별 세부 전공 이수, 산업체 실습 과정, 일반고 특목고의 개인별 과정 선택을 여기다가 입력하게 됩니다. 자, 생활기록부 이제 자료를 정정하게 되는데, 이 정정 방법은요,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해야 되고, 정정의 사유나 정정의 내용을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제 절차에 따라서 정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연구보관을 합니다. 여기서 준연구보관이라 하면 보통 50년, 그러니까 20살에 학생이 졸업해 나가면 학생의 나이가 70살 될 때까지는 이것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보존해 보면 생활기록부 1과 생활기록부 2가 있는데, 자, 생활기록부 1은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준연구 보존, 즉 50년 정도 보관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생활기록부 2에 입력된 조치사항을 졸업일부터 2년 지난 후에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 관리하고 이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보통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5년 뒤에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1은 이렇게 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 2는요. 학생이 졸업하면 5년 동안 보존 관리하고 이후에는 삭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정정하고 이제 보존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양성평등 교육인데, 양성평등 교육은 시간 관계상 부지런히 지나가겠습니다. 이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 촉진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실 때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남자는 다르지만 평등하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제 평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이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은 해가 갈수록 점점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GDP도 상승된다는 그 보고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 남성 중심 기업 문화에 다양성을 더하면 효율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상대적 평등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평등은 단순히 비교하는 거고요. 상대적 평등은 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적으로 대해야 하는 그 평등이죠.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진 특기를 잘 살리면 그것도 굉장히 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